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임진왜란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 징비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16만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하고 조선의 방어선이 무너지며 나라가 혼란에 빠진 순간, 그 한가운데서 한 고위 관리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전쟁의 비극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류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국난을 극복한 철학서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과연 어떤 비극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징비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PDF 자료를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전쟁의 아픔과 인간의 성찰이 담긴 이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징비록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 류성룡과 징비록의 탄생. 류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영의정, 즉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와 같은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국가를 이끌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화려한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제가 일찍이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관직을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그르친 죄는 있어도 공은 없는데 다시 공운적에 들어가 성조의 수치가 되게 하시니 저는 밤낮으로 부끄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공신 책봉을 거부하다니요. 류성룡은 전쟁의 참화를 지우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붓을 들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깊은 성찰을 담은 철학서입니다. 국보 제132호로 지정될 만큼 우리 역사에서 귀중한 유산이죠. 그런데 왜 류성룡은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기록을 남겼을까요?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임진왜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조선의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시작을 함께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본론 2. 임진왜란의 배경. 붕당 정치와 기축옥사. 임진왜란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이미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바로 붕당 정치 때문이죠. 당시 조선의 정치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동인은 퇴계 이황과 남명조식의 제자들로 구성된 영남학파, 서인은 율곡, 이이와 성원 중심의 기호학파로 이루어졌죠. 이 두 세력은 서로를 비판하며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율곡 이이는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인과 서인의 화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인의 정철이 동인의 이발에게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은 붕당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율곡 이이의 사후, 이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고 선조는 이를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해 특정 세력을 견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 바로 기축옥사입니다. 정여립 영모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약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 최대의 정치적 참사였죠.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는 정철을 이용해 동인의 핵심 세력을 제거했어요. 정철에게 칼을 쥐어준 것도, 그 칼을 휘두르게 한 것도 선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고 임진왜란을 앞두고 국력을 약화시켰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류성룡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국가를 이끌며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천거였죠. 이 이야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연 류성룡은 어떻게 이순신을 발탁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본론 3. 류성룡의 인재 발탁. 이순신의 등장. 류성룡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전라좌수사로 천거한 일입니다. 당시 이순신은 정읍현감, 즉 종육품의 낮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류성룡의 추천으로 단번에 정삼품 전라좌수사로 승진했죠. 무려 7품계를 뛰어넘는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이건 당시 조정에서도 파격적인 인사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류성룡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이순신의 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이순신은 이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끌며 류성룡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증명했죠. 특히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최후를 맞는 장면은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이순신의 헌신과 류성룡의 안목이 없었다면 조선의 바다는 일본군에게 완전히 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류성룡의 전략적 판단도 있었어요. 그는 전쟁 초기 조선의 방어체계, 즉 제승방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방어체제를 제안했죠. 과연 그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놓칠 수 없어요. 본론 사임진왜란의 시작과 초기 대응 실패. 1592년 4월 13일 새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16만 일본군이 부산포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는 부산 진성을 빠르게 함락하고 동래성으로 진격했죠. 동래부사 송상현은 이를 막기 위해 결전을 준비했어요. 일본군은 동래성 남문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는 목패를 세웠지만 송상현은 단호히 거절했죠. 그의 말은 정말 강렬합니다. 싸워 죽는 건 쉬워도 길을 내어주는 것은 어렵다. 송상현은 고립된 동래성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그의 저항은 조선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조선의 초기 대응은 참담했어요. 경상 좌수사 박홍은 바다에서의 방어를 포기하고 육지로 후퇴했죠. 더 충격적인 건 경상 우수사 원균입니다. 그는 전함과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수군을 무장 해제시켰어요. 이로 인해 부산 앞바다는 일본군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방어체계, 제승방략도 큰 문제였어요. 이 체계는 각 고을의 수령이 군사를 이끌고 지정된 지역에 집결해 중앙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휘관이 늦게 도착하거나 초기에 패배하면 붕괴되기 쉬웠어요. 류성룡은 이 한계를 지적하며 전쟁 발발 6개월 전 진관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군은 조선 전역을 빠르게 장악하려 했어요.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저항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나볼게요. 본론 5 진주대첩과 행주대첩 조선의 저항.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은 연전연패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입니다. 먼저 진주대첩은 1592년 10월에 벌어진 전투로 육지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였죠. 일본군은 진주성을 포위했지만 김시민 장군과 곽재우, 최경혜 등의 의병부대가 협력해 이를 막아냈어요. 김시민은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총통과 뜨거운 물, 돌세례를 퍼부어 적을 물리쳤죠. 비록 김시민은 전투 중 사망했지만 일본군은 지휘관 300명과 병사 1만여 명을 잃었어요. 행주대첩도 빼놓을 수 없죠. 1593년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파상 공격을 막아냈어요. 화차와 지자총통, 비격진 천뢰 같은 조선의 화기를 활용해 일본군을 격퇴했죠. 특히 화차의 위력은 일본군을 당황하게 했어요. 이 전투에서 조선군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싸운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승리들은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에요. 민관군의 단결 그리고 리더의 전략적 판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놓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이순신의 활약을 만나볼게요. 본론 6 이순신의 활약과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영웅이에요. 한산도 대첩에서 그는 거북선과 화공 전술을 활용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죠. 견내량 봉쇄는 일본군이 전라도로 진출하지 못하게 한 결정적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정유재란에서 그는 고니시의 계략으로 잠시 파직되었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부임했지만 부산 앞바다에서 참패하며 조선 수군은 괴멸되고 말았어요. 이순신은 다시 복귀해 노량해전에서 최후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그는 일본군을 격파하며 큰 승리를 거뒀지만 전투 중 총탄에 맞아 사망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7년간의 전쟁도 끝났죠. 그는 자신의 몸을 바쳐 나라를 살렸어요. 이순신의 헌신은 징비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본론 7전쟁의 만행과 의병의 저항. 일본군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특히 코베기 만행은 충격적입니다.
전북 김제에서만 3,369개의 코가 수집되었고 약 2만여 명의 코가 일본으로 보내졌죠. 갓난아이도 피해갈 수 없는 학살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비극 속에서도 조선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곽재우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는 낙동강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교란했죠. 그의 의병 활동은 진주대첩에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런 저항은 조선의 희망을 지켰습니다. 본론 8전쟁 이후와 징비록의 유산. 전쟁이 끝난 후 조선과 일본은 1607년 조선통신사를 통해 평화를 재건했어요. 1711년 조태혁은 일본에서 징비록의 인쇄본이 유통되는 것을 보고 놀랐죠. 이 책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았고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냈어요. 류성룡은 전쟁 후 고향 하회마을로 돌아가 징비록을 완성했어요. 그는 정치 복귀를 거부하고 전쟁의 교훈을 기록하는 데 전념했죠. 이 책은 오늘날에도 리더십, 단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결론, 기억을 기억하라. 징비록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류성룡의 성찰, 이순신의 헌신, 곽재우와 김시민의 저항이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단결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죠. 여러분도 징비록을 읽으며 이 교훈을 느껴보세요. 더 자세한 자료는 아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